단순하게 이게 미풍에 그칠 거다라고 보는 것은 경계하자.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반기 때는 유리한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 상승 에너지가 모일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아니다. 저 오늘 소장님께서 또 오늘 이제 5월에 지금 막바지에 또 준비하신 4가지 주제가 있던데 첫 번째가 요즘에 이제 시끌시끌하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요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단순하게 보셔서는 안 된다는 일단 날짜가 언제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일단 지금 이제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서 예산 시한을 정한 게 6월 1일이거든요. 6월 1일. 근데 지금 부채 이 시한은 이미 지났어요. 지난 상태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꾸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긴 시간으로 보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항상 미국은 여야가 부채를 늘려왔었던 게 이제 관행이고요. 이것을 늘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협상에 대해서 삐그덕거림이 있었지 한 번도 부채 협상을 결렬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굳이 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다면 한 달, 두 달, 뭐 석 달, 넉 달 뒤에 가면 분명히 이것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미풍이 몰아쳐서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에는 대부분 관행적으로 미풍이 생기면서 넘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이슈가 됐을 때 굳이 안 따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협상이라는 것은 조금 적당히 주고받으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협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다. 더군다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참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독특함인데 이런 걸 여러분들 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당이라는 것은 정부를 이끄는 조직이죠. 야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못 잡은 거죠. 의석수가 많아도 우리가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권을 잡으면 여당이고 정권을 잡지 못하면 야당이기 때문에 의석수랑은 상관없이 일단은 여당은 정권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자, 부채를 쓸 수 있는 건 누구죠? 여당이죠.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에게 유리한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에게 유리하게 해주면 다음에 자기한테 표가 올까요? 아니죠. 여야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보면 야당은 항상 여당에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양당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여당에게 협조적이면 다음한테 자기한테 표가 안 오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생리죠. 자,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늘려줘야 되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려줬기 때문에 이거를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야당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이 되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야당이 욕을 먹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 일단 우리는 미국에 집중하자고요.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이 되면 야당이 욕을 먹어요. 결렬되면? 예, 결렬되면.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삐그덕삐그덕거리죠. 삐그덕거릴 때마다 야당이 표가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당 주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내가 태풍과 같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2011년에 선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이었어요. 2011년과 지금이 매우 협소합니다. 뭐가 협소하냐면 2012년에 미국에 재선이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내년에 미국에 재선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공화당에서는 지금 이참에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트럼프를 다시 해서 어쨌든 정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현재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내년에는 지금 재선뿐만이 아니라 상하의원의 선거가 또 있고요. 대부분의 주지사들이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싸움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봐야죠. 2011년 상황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2012년에 미국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내년도 2024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로 대통령을 할 것인지 현재 지금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내세우던 누구를 내세우던 지금 현재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죠. 또 내년에 공화당 의원들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상원과 하원 의원의 거기는 일정 비율로 바뀌기 때문에 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지사 선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주지사 나가려고 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승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기서 절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현상인데 보통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을 할 때 여당에서는 이 부채를 늘리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삭감하려고 드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 그게 이제 싸움이죠. 한쪽은 늘리려고 하고 한쪽은 삭감하려고 하고 또 공화당의 정책 자체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겁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산을 깎아야 된다. 이 논리가 또 통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공화당이 반대만 하게 되면 나중에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공화당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일하려고 그러는데 니네가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공화당이 신의 한 수를 뒀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부채 한도 총액을 늘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니네가 일한다며 우리 한도 늘려줄게 라고 공화당이 얘기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받느냐? 그 안에 두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하나는 기후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 기후와 관련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절대적인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IRA 보조금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거 깎자.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연장한 거 깎자. 이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표를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한도 늘려줄게. 니네가 늘려주면 되잖아. 왜 안 받아? 근데 덥석 받을 수 없는 거죠. 생각보다 복잡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선뜻 못 잡는다. 이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를 읽어내야 되는 게 현재 하원 의장인 맥카시 의장의 역할입니다. 저는 맥카시 의장이 극단적으로 바지 사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의장을 선출하게 되면 의회에서 다수당이 가져가는 것은 글로벌리 관행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하원 의장으로 당선된 맥카시 의원 같은 경우 공화당 내에서 선거를 무려 10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맥카시 의원이 나 의장 되겠다라고 했을 때 관행적으로 뭐 어차피 우리가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의장감이다라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10번이나 선거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10번을 선거했다라는 것은 자, 맥카시 의장이 자기가 의장이 되기 위해서 공화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의원들을 접촉해서 제발 표를 주십시오를 10번을 읍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10번을 읍소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의장으로 나가요. 김 작가님이 이제 원로예요. 그러면 원로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데 너 내 말 들을 거야? 아유, 저 선배님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나 너한테 표 안 줄 거야. 그런 거죠. 예를 들자라면.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내 입장에서 보면 처음엔 아니 뭐 김 작가님 표 안 받아도 난 당선될 거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됐어. 그러다 보면 아, 김 작가님 저기 말 들을 테니까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0번이 됐다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지금도 맥카시 의장의 얘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말 이전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G7 회담을 갈 때 난 갔다 와서 좋은 일을 발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맥카시 의장이 뭘 했냐면 공화당 내에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협상 대표가 대통령하고 하원 의장인데 예산이 하원이 갖고 있는 거니까 왜 하원 의장이냐면 예산 결정권을 하원이 갖고 있어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 결정권자인 하원 의장과 정부 대표인 대통령이 협상하면 끝나는 거지. 그 뒤에 가서 하원 의장이 공화당 내에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 논리가 맞죠. 지금 바지 사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게 공화당 내에서 자 이걸 받아왔으니 공화당 원로위원분들 저 추인해 주십시오라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지 사장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근데 공화당 내에는 현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티타임 클럽이라고 하는 강경파가 존재합니다. 이너서클인데 이들이 굉장히 지금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밀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도청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물러나는 걸로 끝났거든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그런 거 역사적으로 있었죠. 미국 대통령도 삐그덕거림이 있었지만 그게 그냥 여야 간의 정치적인 부분으로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으로 인해서 형사 기소된 게 미국 역사상 최초예요. 여기서부터 공화당 강경파들이 돌아서 버린 겁니다. 이제 민주당과 협상은 없다.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맥카시 의장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2011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2011년에 그때도 극심한 대립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결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은 됐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금요일 날 밤에 신용 등급 하락이 이루어졌고요. 미국은 월요일 날 아침에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주가 급등락을 했죠. 그게 6개월을 갔고요. 그 여파가 우리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무려 30%가 빠져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부채 한도 협상을 가지고 이게 무슨 뭐 니네들의 여야 싸움 아니야? 부부 싸움으로 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한쪽에서는 뭐 돈을 주겠다 안 주겠다 하지만 결국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부부싸움인데 이게 미치는 여파가 큰 거죠.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일부 우려했었던 것들이 있었죠. 자,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웃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이 끝까지 벼랑 끝까지 갔다가 타결이 됐고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열세에 있었으면 재선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미국의 언론들을 보면 때로는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가지고 미국 언론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전달하거든요. 파월 의장이 탁 인상 쓰고 막 이렇게 나와 있다. 아, 이러면 이거는 파월 의장이 뭔가 좀 신경 불편하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영상을 보면 항상 웃는 얼굴만 나와요. 속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에 니네 우리 발목 잡았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흑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를 다시 찍었죠.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발목을 잡았던 야당이 불리해지는 입장에서 보면 니네가 아무리 술술 쓴다 하더라도 나 협상 안 해. 그러고 보면 다음에 나 재선 가도가 더 청신호가 켜줄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지금 메카시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협상을 해야 되고 이걸 갖다 보고를 했다가 여기서 다시 하고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가 그거죠. 메카시 의장이 공화당 내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에 남아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화가 나기 어렵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쫙 정리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자 정리하자면 2011년을 봐왔었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강경하게 나갈수록 나한테 정치적인 입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발목을 잡으면 우리가 다시 정권을 뺏길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감들도 존재한다. 그러한 속에서 협상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은 벼랑 끝까지 가야 될 것이고 벼랑 끝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화당의 티파티 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현재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 기소에 따라서 격앙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서 중재해야 되는 바지사장인 메카시 하원 의장의 역할이 당분간 중요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협상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극단적인 상황이 돼야만 메카시 하원 의장의 협상력이 유지가 되지 지금은 서로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랑 제가 싸웠어요. 나 저 사람이랑 말 안 해. 근데 누군가 옆에서 중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시간이 들러야 막 협상을 듣다 온 그래 뭐 우리 한번 얘기나 나눠볼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단순하게 과거처럼 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가볍게 넘기셔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김 작가 TV에서 처음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이제 그때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되면서 이제 큰 폭락이 온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대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이 협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계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미국이 그 신용평가 기관들을 데려다가 한번 좀 뭐 엄포를 놨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지극히 낮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가가 심하게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벼랑 끝 전술을 쓴다라는 것이 협상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관철할 때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파업을 할 때 극단적인 파업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자극적인 문구를 쓰는 게 관심을 그쪽으로 끌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여야가 극심하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단순하게 이게 미풍에 그칠 거다라고 보는 것은 경계하자. 이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급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국내 증시에 따라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신용장고라든지 예탁증권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계좌들은 리스크 관리가 없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건가요? 현금 비중을 좀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습니다. 지금 너무 마음 놓고 주식을 사기에는 물론 이제 몇몇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되지만 현재 지금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반기 때는 유리한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 현금 비중의 중요성은 굉장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최근에 주가가 쏠림 현상들이 보이다가
올해 쏠림 현상들을 보였었던 업종들이 대부분 변동성을 나타내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대표적으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이제 쏠림을 몰빵하셨던 분들 보면 지금 반도체가 올라간다라든지 뭐 조선주들이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현금 비중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 점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정부 정책주 올바로 보기 어떤 얘기인가요, 또? 이제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정부 정책을 따라라라는 증시 격언은 없어요. 그렇지만 정부 정책을 따라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펼친다라는 것은 거기에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투자 포인트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정부가 예를 들어서 기존 정책을 바꿔서 새로운 정책을 한다면 기존 정책에 얽매여 있었던 기업 같은 경우는 큰 악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정말로 정부가 주도해서 산업을 이끄는 거하고 민간이 주도해야 될 산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민간이 주도한 거에 숟가락을 얹는 거하고 이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많은 이제 분들이 그 학습 효과라고 그럴까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명해지셨고 적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혼돈이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참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정부가 개화되지 않는 사업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게 그런 거죠.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막대한 투자비 대비해서 기업들이 이익을 남기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걸 이제 정부가 글로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거죠. 보조금을 줘서 그 산업을 키워간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부가 이것을 이제 그 많은 걸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국내에서 전기차를 좀 고가를 사면 어느 정도 이제 뭐 허들이 있긴 합니다만 나라에서 보조금 주죠. 뭐 이게 세금을 주는 거죠. 나라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재세금을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김 작가님이 세금 많이 내시는데 내가 전기차를 산다? 그러면 저는 김 작가님이 내신 세금을 제가 받는 거일 수도 있죠. 예를 들자라면.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야, 내 세금을 가지고 왜 차영주 소장한테 줘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2차 전기차를 키워간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대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을 키워가야 되는 거고 환경 시장을 키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내 세금을 가지고 이 기업을 키워간다라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들어간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OLED 관련해서 좀 보면 OLED가 해서 정부가 이제 최근에 지원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다 좀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대해서 이제 정부가 OLED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관련 심포지움도 하고 뭐 세액공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정부 주도가 필요한 산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환경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건 맞죠. 근데 OLED는 이 부분은 정부가 주도 안 해도 민간이 필요에 의하면 얼마든지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키워왔었던 산업이에요. 여기에 저는 정부가 숟가락을 얹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탄력성이 약한 거죠. 더군다나 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깎아주고 여기다 뭘 한다 하더라도 OLED 수요가 늘어날까요? 그건 아니죠.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거는 뭐냐면 OLED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하는 거지 OLED TV를 산다고 해서 정부가 세금을 보조금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필요성이 없으면 OLED를 안 사는 거죠. 전기차는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보다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내가 전기차를 보조금을 받아서 사면 유지비가 적게 드니까 이걸 사는 트리거를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 OLED는 그게 아니죠. 기업에게 주는 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난 당장 OLED 필요 없는데? 라고 하니까 이 산업이 주가 탄력성이 낮은 거예요. 그런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게 기업계 실적과 너무 허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원전과 관련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은 현 정부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밀고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실 때마다 세일즈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다양한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당장 원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가 없죠. 그리고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기업들의 매출과 실적으로 일으키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린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어찌됐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원전 멈췄던 거 다시 이제 가동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 정부에서 못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시인이죠. 이게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무조건 될 거다. 이제 준비를 해놓으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서 원전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게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이익을 내느냐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약하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주도를 해서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간다,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베스트 원. 두 번째는 이게 과연 민간이 주도해서 수요를 촉진해야 되는 것이냐, 경기 사이클을 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가 되지만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지만 정부 의지대로 안 될 수 있는 거, 원전 같은 게 정부 의지대로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 수출하려면 다른 나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책주의인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세부 내역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주라고 해서 돈이 몰린다고 해서 꼭 거길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하시면서 네. 원전과 오일에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신재생 태양광 풍력 쪽은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숙 단계에 좀 들어섰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은 미국이죠. 미국의 이제 IRA법에 따라 수혜를 봐서 거기서 이제 시장의 파이가 커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탄력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이 산업이 개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부 정책 주다로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단기간에 올라도 단기간에 빠지죠.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정책도 항상 변합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양광에 대해서 더 이상 보조금 안 줘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산업이 개화됐다라고 본 거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민간 업자들의 이제 경제 구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화들을 읽어내신다라면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는 태양광 풍력, 미국 IRA법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과 관련된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겠죠. 토탈 솔루션을 좀 제공할 수 있고, 뭐 CS 윈드라든지 이런 것들,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트리거를 마련해 간다라는 점.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긴 호흡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IRA 하면 또 사실 뭐 K 배터리도 빠뜨릴 수 없을 텐데 예. 요즘에 어쨌든 주가가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 지난 몇 달 전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기 좋은 가격대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사실 K 배터리가 완전 실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적도 앞으로 2024년도, 25년도 늘어나고 특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의 밑이 좀 더 아직 더 열려있다 보시는 건가요? 밑이 열려있는 부분보다 다시 재차 상승하는 에너지가 모아질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밑이 어느 정도일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현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쭉 가다가 한번 꺾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꺾인 상태의 이 힘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이 꺾어내렸다라는 것은 쭉 꾸준히 올라갈 땐 변동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안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건 상승 에너지가 강했는데 상승 에너지가 꺾였다라는 것은 정말 벽에 부딪혀서 꺾인 거죠. 벽에 부딪혀서 꺾였기 때문에 이 다시 벽을 뚫고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 산업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 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조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후유증은 단기적으로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한 가지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뭐 우리가 올라갈 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으쌰으쌰 하지만 일부는 난 더 이상 안 갈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난 뭐 이게 좋은 건 알겠지만 난 다른 주식 볼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가 모일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상승 에너지가 모였다라고 느껴진다면 다시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아니다.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